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우리 북한 실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또 한 보도에 따르면 병력이 투입됐는데 한 명 빼고 다 사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연락관 아니면 뭐 파병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무기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떤 파병이나 무기 지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한번 그게 파병이 되거나 지원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전쟁의 파국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할 텐데 명태균 씨가 노조 파업 현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7월 중순에 대우조선해양의 조선하청 지회 파업 당시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서 사측의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요. 이후 나흘 만에 극적으로 노사 타협이 이뤄졌는데요. 명 씨는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부 소속 간부들인 부사장, 상무부장과 함께 준비된 버스에 올라타서 파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후 사측이 준비한 설명 자료, 즉 보고서를 건네받은 명 씨는 이걸 토대로 파업의 심각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이날 명 씨와 동행했던 F씨의 설명입니다. 자, 자기가 뭔데 여기 가는 것도 이상한데 이 FC가 취재원인데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그 F씨는 대통령께서 나서기 이틀 전에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이틀 전에 네,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보고서는 명 씨의 현장 방문 뒷날 받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장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이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가 됐다. 대통령께 보고는 명태균이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바로 액션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18일에 대우조선 해양 파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노사 타협이 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상황과 또 FC의 주장을 종합해서 보면 명 씨가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 즉 대통령의 개입 이틀 전인 2022년 7월 16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때 대통령 입장 발표도 있었고요. 그 직후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 7월 18일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주문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했죠. 이 추경호 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서
노사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대통령은 다음 날 대통령실 출국기 도어 스토핑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노조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이후 이틀 뒤인 2022년 7월 22일 노사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파업은 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30%를 회복해달라고 하면서 네. 장장 51일간 지속해오던 파업이었는데 정부가 개입한 지 나흘 만에 중단이 된 겁니다. 당시 명 씨와 가깝게 지냈던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명태균이 대통령의 특사로 나선 거다. 이 명태균이가 주변에 떠들고 다녀서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당시에도 대통령이 노조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기사도 네, 많았고요. 자, 명태균 씨한테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 사측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상황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 그 명 씨에게 브리핑을 했다던 대우조선해양의 대관 업무를 맡았던 사측 관계자들은 명 씨 일행을 맞아서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또 브리핑과 함께 사측에 설명 자료를 전달한 거는 맞지만 명 씨가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온 거는 아니었다라고 특사는 아니다. 해명했습니다. 예. 직장 폐쇄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실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회사의 사정을 설명했다는 말인데요. 네.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엄정 대응 방침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네.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고 명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보내서 반론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간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묻는데 답을 하지 않는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의 침묵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네. 반복될 때마다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길래 거기를 갔냐면 특사든 뭐든 간에 뭐길래 그 자리에 가서 네. 보고를 받으며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 왜 아무런 해명이 없고 이 지난 해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경선 이후에 본 적 없다면서요. 연락 안 했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뭔데요? 지금 저 똑같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데 갑니까?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연결돼 있다. 이게 국정 개입 아니냐. 일반인 아닙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데 껴서 난리를 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의혹, 이것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는 오늘 황정우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도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황정우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라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쇄신의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었죠. 인사권자로서의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럼 자세한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2022년 5월 황 행정관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산하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 행정요원 A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하. 뭐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일단락되고 다시 대화가 시작된 날이 2022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대화는 2022년 5월 10일과 13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요거죠. 요거. 네, 자세히 네. 보시면은 대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질 이유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나오고 있고 A가 황 행정관을 자신의 휴대폰에 황종우 차장님이라고 저장해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종호, 예. 참고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황 행정관은 황 차장으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A는 오전 7시 13분에 황 행정관에게 용산 오면 잠깐 얼굴 뵈요. 10시쯤 오시죠? 라고 텔레그램을 보냈고 예. 황 행정관은 오늘 용산 들어가는 일은 아직 없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A는 우리 실에 땡땡 누나 꽂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어서 A는 윤 대통령 홍보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저희 디자이너가 없어서 촬영팀에 부탁해서 이렇게 주는데 디자이너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A의 청탁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이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땡땡 누나 말하는 거죠? 땡땡 누나. 그 땡땡 누나는 결국에 A의 인사청탁 이후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네. 이 땡땡 누나를 B라고 지금부터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청탁을 했던 A와 B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뉴스토마토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A와 B의 정확한 채용일 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도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않네요. 네. 사실 황 행정관의 인사 전횡과 또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여권 내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내 청년 정치인은 황 대장의 청년 인사 전횡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여의도에선 파다하다라고 하면서 능력 없는 사람을 꽂아 넣으니까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시민사회 수석사나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은 홍보 수석사나 뉴미디어 비서관실로 개편이 됐는데 이 개편된 이유도 실무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이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당시에 대통령실은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를 구경하듯 바라보는 아이고, 윤 대통령의 모습을 홍보 포스터로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켰었죠. 네.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쓰고 하단에 제20대 대통령실이라는 문구를 새긴 포스터를 배포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누가 저런 걸 작하고 있느냐 안타깝다는 생각했던데 일단 황정호 이 행정관 이 사람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 제기한 그 김대남 전 행정관하고 이명수 그 기자 녹취록 그때 보도 그 안에 등장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황 행정관? 예, 예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황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김대남 녹취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밀려서 용인갑 공천에서 탈락을 했었죠. 이후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은 나는 뭐 어쨌든 지금 어디 공기업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종호라든지 이제 현 정권에 그냥 납작 이제 저거 해가지고 자리 하나를 받아내야 네. 되니까라고 말을 하는데 종호. 네, 여기서 김 전 행정관이 말하는 그 종호가 바로 황종호다. 황종호 행정관인 겁니다. 예. 황 행정관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전 행정관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황종호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황종호 행정관. 황 행정관은 황하영 동부전기산업회장의 아들로 아들입니까? 황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 행정관은 지난 2021년 6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장소인 매현 윤봉길 기념관에 사전 답사할 때 대통령과 동행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황 행정관은 대선 캠프 당시 1호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수행을 맡았고 이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르는 등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깝다는 게 여권 내 정설인데요. 네. 한편 황 행정관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뉴스토마토에 사실이 아니다. A와 B는 대선 당시 수행팀에서 일을 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들어온 것일 뿐이다.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는 A의 부탁을 받고 그걸 대통령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황종호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운전도 했다고 하고요. 또 삼촌이라고 그러면서 거의 가족 같다.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또 우리 장인수 기자가 예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인데 그 또 가까운 만큼 인사청탁을 하고 인사청탁이 먹히는 그런 증거들이 오늘 지금 공개된 상황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명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해명으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가운데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씨죠. 검찰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나는 김영선인데 이 얘기인데 요거 들었다고 본인도 진술을 했네요.
네, JTBC의 어제자 단독 네. 보도에 따르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검찰 조사 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를 자신에게 들려줬는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5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공천 관련 발언을 했고 네. 명 씨는 이 발언이 남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김태열 수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이후에 들려줬다는 말입니다. 네. 김 소장은 또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음성은 TV에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강혜경 씨가 또 국감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많이 들려줬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였다라고 증언을 했었죠. 김 소장은 바로 이 강혜경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나도 강혜경이 말한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강혜경 씨 말고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 증언이 나온 거라서 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이미 대통령의 음성을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음성을 들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김 소장은 사실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나도 들은 적 있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조서에 쓰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이미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통화 녹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명태균 씨는 장윤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캡처 2,000장이 담긴 휴대전화를 묻은 장소를 검찰에 얘기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네.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검찰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또 민주당은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 보호 대상 1호로 지정을 했는데 네. 김태열 수장도 2호가 돼야 되겠네요. 제정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방선거도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이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최초 보도를 했었고 정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명태균 본인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신병 처리가 되면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검찰 조사 곧 있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대통령실 이제 좀 답을 좀 하든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톰.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아닙니다. 다른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로 조사한 결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 좀 소개해드리면요. 26일, 28일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RDD 방식입니다. 자,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 응답률은 2.5% 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얘기하는데도 좀 씁쓸한 게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조작이가 뻥튀기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워낙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국민들 사이에는 뭐 여론조사는 뭐하러 하냐. 가중치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완전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네.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중앙 여론조사 심의에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 등록을 해야 되고 중앙 여론조사 심의에 등록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문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중치를 어떻게 줬느냐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살펴보니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좋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중에 상당수 우리가 이제 조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들은 미공표 여론조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등록이 안 되는 그렇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면은 아하하.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예. 이 분별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믿어주셔도 돼요. 여론조사 기관별로 어떤 네. 주관을 두고 그 보정을 하는 것, 가중치를 줘서 보정을 하는 것과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 네. 즉 이제 모수를 실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곱하기로 끼워 넣어가지고 500명을 2,000명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작인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그나마 믿을만 하니까요. 국정운영평가 지지도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운영평가 박영시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조원 CNI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3.9%가 잘한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73.6%로 확인됐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잘못했다. 이 부정층은 66.4%로 집계가 되고 있고 반면에 매우 잘한다는 긍정층은 12.3%였습니다. 네. 이 긍정평가에서 지금 2주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고 또 반대로 부정평가에서는 지금 최고치를 찍은 거여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뭐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조사나 또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나 다들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하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는 긍정평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대다수 여론조사가 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조원 CNI 이 추세인데 추세상으로는 가장 바닥을 치고 있어 23.9. 야, 이게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락폭이 커진 원인은 뭡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이 전화 면접 여론조사하고 ARS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ARS가 보통 이제 요런 이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지금 뭐 선거를 치르는 그런 국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관여층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로는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런 구분도 사실은 무의미한 지경에 왔어요. 이제는 비슷해요. 23이나 20이나. 그렇죠. 갤럽이 20이잖아요. 전화 면접.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고관여층이 좀 응답을 더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층 내에서 보면은 네. 좀 더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강하게 지지하는 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은 약화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여서 네. 즉 지지층 내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운영에 이 여러모로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보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불러갖고 전 세계 나는 여당 대표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 나는 여당 대표가 너무 싫어요. 나는 여당 대표 너무 밉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이제 효과가 있었. 이거 보시는 거죠? 그 지지층이 그걸 보면서 탁 이래가지고 하는 거. 예. 그렇죠. 지금 보수적 유권자층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상당한 내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래 이 떠받쳐줘야 될 콘크리트 지지층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금 이제 밝히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꾸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예. 그 부분이 그래 70대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주 전 조사보다 5.4% 포인트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70대까지 떨어졌다. 이게 지금 커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부정이 56.7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거의 처음 봅니다. 그렇죠. 70대는 많이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동일하게 70대 이상은 70대. 코어잖아요. 예. 이 코어가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건 뭐 유사한 맥락으로 봐야 될 텐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기존에 있던 긍정치를 회복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권 초반보다 회복 탄력성은 좀 갈수록 덜 할 것 같고요. 회복되기 어렵다. 예, 그 대목을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거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매듭짓지 못하면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접근법 네.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고, 코어 지지층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걸 어쨌든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뭐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방 이슈인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국방 안보 사안이 이 70대 코어 지지층의 지지율 회복을 조금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이슈,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이슈 등등 코어 지지층이 좀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둔 건 아닌가, 이런 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이제 막 계속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20이 깨진 건 없어요. 지난주 갤럽도 엄밀하게 말하면 19.88인가요? 뭐 이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반올림에서 20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20이 나올까요? 내일입니다, 갤럽은. 저는 이제 그 뭔가의 어떤 20 밑에. 예. 목이 메이시죠? 그쵸, 이게 그쵸,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구조인데, 근데 다만 이제 대응을 뭔가 하면, 그러니까 보수적 유권자층 요 그룹들도 지금 코어 지지층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코어 지지층의 특성이 그래도 뭐라도 어쨌든 간에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뭐라도 있으면 뭐라도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 이 대통령인데 그래도 좀 지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있을까? 사실 이번 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라도 얘기하기가 이제 뭐라도 없었다. 뭐라도 없었던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든 만약에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 넘어가는 요 국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북한이 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약간 예열을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뭔가 여러모로 이제 눈에 막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좀 긴박한 어떤 느낌이 좀 오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리와 북한과의 어떤 대리전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실제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투입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어제부터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로로 잡힌 뭐 이 병사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음 주 정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일부가 예를 들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것도 이제 어렵다고는 하는데 나는 남한으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다든지.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니까. 냉전 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굉장히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한두 명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막 때로 오는 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와가지고 그것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충격을 받아서 막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거를까지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막 한두 명이라도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막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현실화되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20%가 방어되는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근데 지금 뭐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러다가 전쟁 진짜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거기 저는 이해가 장교 출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럽과 이제 러시아를 뭐 향한 왜 우리가 왜 저기 끼어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걸 가든 말든 솔직히 물어보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왜 여기에 끼어드는 내가 이상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게 한반도입니까 거기 여기가? 의구심은 이따가 저희가 여론조사에도 이제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국민이 어떤 참전의 형태로든 이게 지원이라고 정부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 소극적 개입이든 적극적 개입이든
지원을 달리 보면 이게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회 지원을 한다고 뭐 포탄 우회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왜 우리가 굳이 끼어들어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남북 대리전으로 바꾸고 이제 이것이 직접적인 남북 갈등으로 한반도 내에서 터지길 바라는 어떤 전쟁광들의 음모가 아니냐라는 네. 해설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굳고 이것도 사실 오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이런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오포로 생각하면서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 발언 적절한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결과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응답층 전체의 72.9%가 부적절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적절했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23.6%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확인했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예. 분포이고요. 예. 이게 뭐 국정 쇄신이나 국정 기조를 해달라는 변화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돌 맞아도 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응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응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돌 맞아도 가겠다 이런 말 돌 던지고 뭐 어쨌든 돌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돌 던지면 돌 안 맞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글쎄요. 보수층도 부적절하다는 응답 자체가 53.1%. 그만큼 좀 연령 지역 이제 결국 거의 좀 통합되는 모양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부울경, TK, 70대 보수층은 그나마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맥락이 중요한 건데 예. 내가 돌을 맞아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네. 가령 뭐 이 보수층이 보기에 말이죠. 네. 보수층이 보기에 지금 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고 아. 막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고 아하.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 보수층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만한, 네. 내가 돌을 맞아도 지금 뭔가 민주당을 혼내주고 노조를 혼내주는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면은 그래도 보수층이 그래도 뭐 보수 유권자층이니까 네. 저 말이 맞지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온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 만방에 공표한 날 다음 날이에요. 전 세계 만방에 나는 한동훈 대표가 싫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대통령이 보여준 바로 다음 예. 날에 예. 한 말이에요. 나는 돌 맞아도 가겠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싫어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네. 우린 같은 편인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싫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 맞아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보수층이 볼 때도 돌을 맞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맥락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적절한 발언이냐. 네. 김건희 여사가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을 맞아도 자기 배우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그것은 적절한가 부적절하다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입니다. 그리고 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밝힌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인적 쇄신 그나마 그 얘기 우리 지금 김민하 평론가는 전 세계에 한동훈 대표가 싫다라는 걸 밝힌 그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적 쇄신도 거부하겠다라는 거로 또 해석되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네. 뭐 뒤집어 보거나 좀 각도를 달리 보는 습관이 저한테 생겼는데 네네네네. 요거는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읽고 있고 예. 특히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분들이 하고 깜짝 있다라는 놀랐습니다. 측면에서 일단은 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필요하면 아마 이분들도 교체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이 모 신문에서 이미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서를 단독 기사로 어제 밤 늦게 좀 띄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을 대통령실에서 고민은 하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 대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상이다라고 거론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통령실의 시스템 변화를 좀 주긴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물갈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물론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방송국 시즌 개편도 보면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신선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간단한 안 방법이기도 되면 사람 하고. 바꾸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동시에 정치 이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게 사람 바꾸는 일이 쉬운 게 아닌 게 네. 장관하고 총리 잘못 바꿨다가 또 인사청문회에서 대거 야당한테 두드려 맞으면 그것도 네. 또 국정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총리에 대한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3분의 2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되니까.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소수 원포인트 개편은 가능한데 사람 잘못 바꿨다가 또 지지율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임기 반환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절반 따갖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부정평가율이 70%가 넘어요. 거기다가 극도의 부정평가가 뭐 지금 보면 65, 66 그 정도면 사실은 여론조사가 한 80 정도 돼버리면 이건 사실 하나마나 한 거예요. 어차피 독도 우리 땅이냐 아니냐 물어봐도 아니라는 사람이 10%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론조사로 지금 이 정도 갔다라는 거는 바뀔 가능성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민하 평론가 보실 때는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뭐 아니면 조언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근데 이제 윤석열 없을까요? 뭐 없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까지의 이제 그 스타일을 보면 가령 아까 네.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그게 나름의 보관을 통해 설득을 한 걸 겁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을 하셔가지고 만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 전까지는 회동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난 안 한다. 밥 안 먹는다 이거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회동을 해서 뭔가 좋은 그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의 모멘텀을 만들고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실제 그래? 전날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일 것이다. 근데 실제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알려준 거 아닙니까? 난 한동훈이 싫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싫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 소폭 개각이나 이런 거를 뜻한다. 그게 맞는데 네. 아마도 그럴 것인데 그 맥락을 좀 뜯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네. 소위 이제 친윤 일각에서도 이번에는 좀 이제 나름의 이제 고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좀 바꿀 건 바꾸고 네. 또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시고 일부 입장 표명도 하시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본인이 나와 가지고 입장 표명 안 할 거면 서면으로라도 하시고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서면으로는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이랬다는 건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용산이 굳이 어저께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 한다라고 입장 표명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우리도 하려고 했다. 우리도 뭔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 안 했으면은 나름대로 이 임기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해서 못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자꾸 뭘 바꾸라고 하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고 예. 한동훈 대표한테 밀리는 어떤 방식으로는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라인은 한동훈 대표가 바꾸라고 해서 안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이건 안 바꾸고 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지 않은 거는 인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개각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은 개각은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설이 있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다른 중요 지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분은 항상 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신원식 장관도 그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뚜껑을 딱 열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인사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안 한 거나 진배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효과. 조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언을 해도 이게 돌고 돌아서 이상한 예를 들면은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네.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파스타 면하고 알리오 그 뭡니까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마늘 올리브유 이렇게 집어넣는데 나올 때는 뭐 신라면이 자꾸 나오는 이런 라면 얘기를 이런 맛있어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물론 이제 신라면 맛있죠. 근데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여서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면 음식이 나왔다. 조언이 상당히 어렵고 네. 오늘 보수 언론의 칼럼을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십시오를 막 백화점식으로 쭉 이제 쓴 칼럼이 하나가 있는데 네.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시고 개헌을 하십시오. 이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세네요. 한번 좀 예. 생각해 보시라. 절반밖에 안 이렇게만. 되는데 네. 지금 임기 단축시키고 개헌해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상이 한동훈, 그러니까 물론 여당 대표는 이제 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너무 한동훈에게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너무 아쉽고 대통령실은 국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설에 의하면 그 국민들께서 어디 국밥집에 가면 네. 계속 특사이즈를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제발 좀 특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너무 좀 나간 표현들도 있겠지만 네. 뭐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노무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향한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뭐 형님, 뭐 다 조사했는데 끝까지 다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못해서 경제 전문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법을 몰라서 정치가 돌아가는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특검이 국회로부터 이제 발의가 됐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저희가 10,000번 이상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헌법, 공정, 상식, 법치, 법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인데 특검, 특히 이제 자신의 측근을 향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2년 반 동안 해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자식이 더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 YS 김현철 또 DJ 전 대통령도 그 아들들 윤석열 대통령 아들이 없네요 지금 자식이 없나? 아니, 심지어 아내는 또 다른 문제. 아내보다 자식이 더 애처롭지 않나? 아니 심지어 네.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지금도 어쨌든 국민의힘에 가면은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렇죠 대통령 걸어놨는데 그 YS는 당시에 이 대검 중수부가 이 김현철 씨 사안을 수사를 할 때 감히 어떻게 대통령 아들을 수사를 합니까? 당시에 그리고 소통령이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네. 텐데 예. 소통령을 수사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예. 이 맹물 같은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YS가 이거 수사 똑바로 안 한 거니까 다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혼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이 이 특검 추천하는 거는 이 뭐 위헌적이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 문제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다 야당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뭐 드루킥 특검도 그렇고 대통령 관련 사안이면 다 야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뻔히 다 아는데 왜 그래서 이제 그것에 귀에 대해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반발하는 것 같아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왜 그래 여태- 느껴져요 국민들이 봤을 때. 여태 그 얘기를 합니까? 왜? 같은 얘기를 아니 그리고 반복을 해야죠. 최근에 또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한테 7월 중순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디올백 문제로 억울하다고 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억울하다고 하셨으면 진짜 이게 억울한 사람은요 수사와 조사를 그렇죠.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면 그게 맞죠. 됩니다. 원래 같으면. 아니 대통령께서도 후보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 수사를 피하는 거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너무 억울할 수 있거든요.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억울함을 수사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 지금 돕기위해서 우크라이나 파병했던 부분인데, 뭐 이거 이 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무기 같은 것들 군사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찬반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박유식 에디터. 정부가 이제 북한의 어떤 파병을, 군사 지원. 파병을 계기로 해서 예. 어떤 형태로든 지금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이 대목에 중요한 조사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도 전쟁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라 이제 이런 주문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반대한다가 65.5%이고요. 찬성한다가 29.1%였습니다. 전국 지역을 보면 근데 이게 7개 대부분 권역에서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40에서 60의 반대 응답률이 젊은 층 2030 세대와 70세 이상 고령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7%에서 19% 정도 높게 나왔고 남성의 찬성 응답률이 여성보다는 10.6%포인트가 좀 높은 것도 특이하게 성별 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남성이 높죠. 예, 그리고 남성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지지 정당의 그 포션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지층이 각각 반대 우위
찬성 우위로 갈렸다라는 이런 성향별 차이를 볼 수 있고 네. 중도층 중요한데요.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27.4%, 반대가 68.2%로 아하. 응답을 해서 전체 응답하고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의 어떤 응답 자체가 전체랑 비슷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좀 당별로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자고 뭐 지금 군사 지원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지금 상당히 이제 정파화돼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뭐 군사 동맹을 맺은 사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뭐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거나 무슨 뭐 무기 지원을 할 어떠한 이제 어떤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심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침공당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이 있고, 네. 저도 유감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후에 복구를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가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침공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북한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라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면 북한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다른 우크라이나가 북한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도 갈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딜 가든 우리가 쫓아가서 거기서 정말 후방 이해가 가야 안 되는 건 되네.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군사식 그 고문단들이 아프리카나 그런 방문 이런 데 가 있거든. 그거 갈 겁니까? 우리가 그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여러모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이게 살상무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이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네. 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냐,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지금 얼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바이든 행정부 부담스러울 거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동 전선 정리하기도 사실은 지금 골치 아픈데, 네.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되면은 전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게 전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트럼프가 막 그 공세를 펼 것인데 해리스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푸틴하고 바로 딜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을 끝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고 지금 뭐 정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제 안 하겠다라고 일단은 정리하는 것 같은데, 살상무기 지원하고 거기 가서 북한하고 한번 겨뤄보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네. 혹시 트럼프가 돼가지고 푸틴이랑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러시아랑만 우리는 안 좋아진 상태로 어떡합니까, 이걸 끝내는 그러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어갖고 좋은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물론 지지층 자체가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이제 과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평가를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요거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우리 편 이슈기 때문에 우리 편 얘기니까 찬성하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아마도 요런 이제 찬성률이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이제 우리 편 이슈다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요렇게 나오기는 나중에 이제 이슈를 꼼꼼하게 더 따져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슈다. 요거는 예. 그 동력이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치인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제 좀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항상 이 국방안보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이 정부 내에 계시는 분들도 집권 초반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외교나 국방안보 이런 이슈들은 다 국익적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전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살상무기를 지원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극적 개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국익이 과연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국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되묻고 싶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거를 개입하거나 지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더 나쁜 게요. 미국으로 우회해서 포탄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우려했던 러시아가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을 북한에 지원해버리면 그래서 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탄을 지원하는 게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분이 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국적 지원이든 적극적 지원이든 하지 않는 것이 국익적 관점에서 좋은 겁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 잘 되라고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자꾸 요거 마지막 한번 짚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거 덮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지금 계속 국방 안보 쪽으로 돌리는데 별일이 없으니까 저 멀리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돌린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거에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거기 파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건데.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게 뭐 우리랑. 바둑도 아니고 바둑은 두면은 일단 쫓아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둑도 우리 판에서 하는 거지 남의 판 가가지고 뚫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뭐야 이거 남의 판을 왜 뚫습니까 바둑을? 아이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게 꼭 뭐 이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요거를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파견을 해가지고 국정원이랑 우리 군에 파견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히면은 그 북한군을 신문을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왜 갑니까? 설득을 해보자. 저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한국일보 기사로 그게 쭉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기억해 보시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입니까? 네. 그 식당 종업원들을 예. 차에 태워가지고 그 베트남이었나요? 어디였나요? 그 차에 태워가지고 막 태국이었나? 예. 데려와가지고 막 이 국정원이 막 이게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논란만 이제 그렇죠. 낳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예. 비슷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정치적 이제 목적. 예. 어떤 지금 국방 안보적 어떤 시야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떤 공작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공작하면 잘하든가 다 하는데 이제는 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예전에 뭐 북풍이고 뭐고 이거 안보를 이용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를 때는 하는 거고 국민들이 다 보면 알아요. 남의 판까지 왜 갑니까? 너무 멀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의심이 죄송합니다. 됐다. 예. 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승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좀 관심을 가졌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네. 그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좀 전에 이제 네. 또 중요한 뉴스가 단독 보도 네. 하나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가 하나. 조선이에요? 네. 예, 웬일이고. 네. 그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을 프랑스 본사에서 확보해서 예. 포렌식 센터에 감정 의뢰했다고 합니다. 요거군요. 예, 요거 이제 단독으로 떴고요. 예. 이게 이제 2018년 10월경에 이제 프랑스 순방대에 입었던 샤넬 자켓을 네. 6년이 지난 지금 샤넬로부터 다 이제 받아서 예. 여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또 진행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 예, 포렌식. 근데 이제 포렌식의 목적이 그 샤넬에 반납한 게 맞는지 이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샤넬 측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다른 제품이 맞는지 다른 건지. 이거를 이제 포렌식 센터에 6년 전 옷을 받아다가 포렌식 센터에 포렌식을 대단합니다. 해보겠다는 것이 이제 단독으로 떴죠. 열심히 하네, 검찰. 네. 열심히 산다. 그래서 저 왜 합니까?
저 범죄입니까 저게? 제가 이제 뭐 어떤 혐의인지도 잘 뭔데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 입으면 뭐 입었은 거 확인해보려고? 예, 그러니까 샤넬이 반납했는지 언제 반납했는지 물어보면 뭐 유전자 감식합니까? 그 입은 거? 그러니까 6년 전 거면은 유전자 반식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샤넬이다. 네. 지금 뭐 디올백 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샤넬. 이슈를 눈을 그렇죠. 돌리기 위해서. 샤넬. 뭐야. 전 정부에 샤넬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큰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충격적이네. 뉴스마트 뉴스가 아니면 네. 이제 단독으로 해서 좀 돌았을 것 같은데 네.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네. 마침 오늘 방송에 나와서 네. 묻힐까봐 네. 제가 그렇게 이런 뉴스도 있다. 야. 오늘 아침 5시 58분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 단독으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조선에서 조선 일본에서 생각할 이제 때는 썼으니까 네. 이게 TV조선에서도 계속 나오겠죠. 이제 나오겠죠. 네, 계속. 어우, 지금 예. 샤넬을 어떻게 6년 전에 샤넬을 입고 그거를 검찰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요. 야, 6년 전 거랑 네.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뭐 디올백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전 정부에는 샤넬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확산하면서 뭔가 뭐 영부인은 뭐 항상 디올백이든 샤넬백이든 뭐 하여튼간 샤넬 뭐 자켓이든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인식으로 덮는 거죠. 왜 저러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검찰, 조선일보죠. TV조선 아닙니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신주진 변호사가 좀 주목한 네, 뉴스. 저는 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단독 저희 보고 단독이요. 도저히 저희 이거를- 단독이 더 커 보이는데. 네, 이거를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다. 샤넬보다 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진짜 이거다. 다른 네. 언론에서도 많이 앞으로 오늘 이거로 다루겠지만 이걸 달아주십시오. 네. 샤넬 6년 전 거보다 2022년도에 있었던 지가 뭔데 네.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시찰을 합니까? 이 명태균 씨가 네. 2022년 네. 7월 16일에 네. 같이 동행했던 분이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명태균 씨가 동행을 했는데 왜 갑니까 저 사람이? 당시에 이제 회사 측 이모 전 부사장과 네. 박모 전 부장이 이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명 씨가 와서 자신들은 뭐 기관에서 온 사람인 줄 당연히 알고 이렇게 응대했는데 네. 이모 전 부사장의 말이 저런 분이 어떻게 기관에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있다. 네. 박모 전 부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태가 심각해서 뭐 정가에 계신 분이나 중앙에 관련되신 분이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중량감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행색이 그렇게 예. 보이진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2년 7월 16일 날 명 씨가 예.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고 예. 이 얘기를 듣고 2022년 7월 18일 2일 후에 대통령. 이틀 후에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명 씨가 개인 자격으로 갈 수도 없는 자리고 이 방문했을 때 이 회사 측 사람들도 개인 자격으로 온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네. 자신들은 기관에서 온 사람이라고 알고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긴밀한 협조와 연락하에 그렇죠. 방문을 한 거고 이것이 대통령의 뭐 특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보낸 암행어사인가라고 최소한 생각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암행어사는 박문수 같은 사람은 직책이 있잖아요. 네네네. 명태균 씨도 참 댓글에 참 열심히 사네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아왔네. 자기 직역에서 열심히 사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데를 왜 갑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 이제까지 나왔던 명태균 씨 관련 내용들 중에서 사실 좀 더 이제까지보다 좀 더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하나 나오고 네. 있고요. 사실 이 장면이 뭐 노동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현장 기술자들,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되었던 용접 기술자들의 용접 그 숙련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경쟁력이었는데 이 일 사건으로 인해서 용접공들이 많이 조선업계를 떠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조선공들의 용접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숙련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데려가는 경우도 많고 조선업계 더 이상 못 있게 따라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요? 저도 왜 낍니까? 뭔데요 그 사람? 그러니까 뭔데 끼어서 지금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를 그냥 그 보고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의 관여에서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그냥 넘어갈 매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조선 관련된 숙련공들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명태균 씨는 그냥 뭐 장림무사 뭐 이런 안전뱅이 주스 네. 뭐 일단 얘기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뭘 했길래 네. 또 대통령이 뭐 또 큰 뭐 호통치고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정부 대응도 있었고요. 불법 파업이다. 공권력 투입하겠다. 즉시 공권력 투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사실은 다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저는 보니까 뭐 여론조작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아니 그 전에 경선 이후에 절대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집권 이후에도 지금 이 파업 현장까지 보냈다. 네. 보낸 건지 뭐 간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네. 아닌 상황에서 지금 매일매일 정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발 여러 가지 사건 명태균 이슈들이 씨 발요. 명태균 씨로부터 네. 깜짝 놀랐습니다. from 영어 from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from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심해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 영어 from 예. from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과연 대통령실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답변도 없다. 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런 답변을 이야기가 하셔야 없다?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기사들이 중요도나 심각성에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는 진짜 네. 걱정이 좀 되네요.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 항상 얘기했죠.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을 할 뿐이다. 그리고 다른 언론기관도 같이 가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검증된 것만 내고 검증한 거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한 게 아니고 네. 그 취재를 하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다 취재한 후에 보도가 된 거고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또 샤넬백 그 뉴스를 샤넬 또 자켓. 네. 샤넬 자켓이죠. 백이네. 하여튼 글쎄요. 어떤 뉴스가 더 많은지 국민들이 아마 더 바람직한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가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인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쩌면 뭘 했냐 이 부분 중에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으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선거 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질문을 하니까 입장 바뀐 게 없다 이런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이 네. 바뀐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렇게 생각하냐면 100일 동안 계속 그냥 쭉 끌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끌어오는 게 본인 입장이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봐서. 아니 도대체가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는 지경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특검을 물어보면 특검을 답해야 되는데 특감을 또 얘기를 해. 특감 용어는 비슷하지만 한자 차이지만 용 달라요. 특별감찰관에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동문서답 좀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왜 특별감찰관에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특별감찰관을 통해 아직까지 이제 임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임명을 해서 감찰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감찰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측근이 국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비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네.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감찰은 수사거나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찰 이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거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특별감찰관이 하겠다는 거는 이제까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앞으로 그냥 문제가 없도록 이제 사람을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예. 제2부속실 만들겠다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 그
그 전에 이제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히 검찰이 잘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어 검찰의 그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감찰을 하겠다. 아, 그렇죠. 아니, 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감찰관을 둬서 이제까지 전에 있었던 거는 수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뭐 해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아닌 거라서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네. 김건희 여사 이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생각할까요? 한동훈 대표는 예. 누구보다도 이 네. 특감의 지금 말씀하신 네.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말을 직접 합니다. 네. 특감의 역할이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고 문제 예방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은 절대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카카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거의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발 정말 제 충정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읍소를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절대로 언급하지 못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 충성 맹세라는 것도 저는 이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4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 4대 개혁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뭐 하나 한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 파업 사건에서도 그저 공권력 투입하겠다라고 엄포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정부의 개혁의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안타깝다고 해요? 안타깝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하지 않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김건희 여사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배포를 가진 사람이 당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이야기를 못합니다. 네. 그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역할 칭찬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아, 네. 글쎄요. 이게 맞는지 예. 아니 그러니까 특별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게 예.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감찰관이 그럼 없으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문제되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나 이런 문제될 것들 만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별감찰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권이나 이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하시는 대로 계속하면 감찰관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가 없는 네. 것 같은데 본인은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감찰관. 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약속이 안 되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뭐 세게 한 건 아니고 여의도 사투리 등등 얘기하면서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답답함을 아마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언론에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본인은 독대 그리고 면담 앞두고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이렇게 만남 제안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만남을 서로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자신이 여당 대표로서의 위신이 대통령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면담 끝난 후에 어땠습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직후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사님을 지켜라, 한동훈 대표 물러가라 이런 시위를 하고 아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까? 모두 사실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서 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실을 밝혀진 것이 이명박근혜 때 과연 그때 있었던 일들이 전부 서로 간에 공격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나중에 다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든 말들 제가 다 옮기지 않겠습니다. 네. 옮기기에는 너무나 리얼한 말들이 많아서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당 내에서의 지지도도 뭐 많이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각을 세우면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체가 뭐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아직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본인은.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림이 안 나와요. 네. 정치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또 던진 말은 사실 정치인들은 거의 다 지키거든요. 네. 지켜야 되고 못 지킨다면 그 납득할 만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 법안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표 회담까지 등등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반까지 갑니다. 11월 10일이 딱 집권 중반기, 그때부터는 네. 또 2년 반이 남는 건데 지금 개각을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는데 개각이 중폭 이상일 수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국면 전환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면 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로 계속 살 겁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이걸 사실은 이제 지금 막 국면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전에도 계속 인사에서 네. 뭐 난맥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계속 이슈가 있었고, 만약에 이제 개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쪽으로 초점이 쏠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문제 있는 또는 뭐 그런 또 좀 이슈가 돼서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인사들이 또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 손해볼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네. 뭐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과 잘 맞는, 본인과 반고 본인과 이게 본인 의사를 잘 따르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이제까지 지금 강료로 남아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다시 다른 인사로 교체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뭐 인사청문회나 뭐니 이런 걸로 다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기조대로 그대로 가겠다. 개혁을 계속 진행하겠다. 뭐 뚜벅뚜벅 가겠다. 도를 막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서 네, 네. 그런 식의 말씀이 저는 본인 입장에는 진정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개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돌을 맞으면 아파요. 돌을 자꾸 맞으면 안 되는데 안 맞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한덕 총리가 바뀌면 뭐 원희룡 얘기도 있고요. 홍준표 시장을 또 총리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홍준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총리로 간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은 될 것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당 대표랑 뭐 매일 싸울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뭐 방자하다. 뭐 이렇게 하면. 어린애라고 표현하고, 네,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표현하고, 뭐 거의 뭐 계속 연일 비판을 퍼부었었는데, 네. 진짜로 간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이런 코미디 인사가 어디 있냐,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개각이라든지 인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친윤계에서도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인적 쇄신, 특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뒤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인적 쇄신을 하면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말을 들어준 건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신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아직까지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민 오래 하네요. 네. 정말 한덕수 총리는 뭐 그렇죠. 그렇죠 치더라도 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개각을 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 모습이 쇄신으로 비춰지지도 않겠지만 더더욱 뭐 이런 상황에서 쉽게 대통령실에서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 좀 했으니까 오늘 명태균 단독도 있었지만 명태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녹취록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인데 이 사람이 그 강희경 씨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가 들려줬다. 뭐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네, 네,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네. 그래요, 고생했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고, 직접 봐가지고.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그래.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네,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EF, EC, FC하고 뭐 EC는 우리가 강혜경 씨, F는 아마도 김태열 소장 같은데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지금 다 들었다는 거. 처음에는 강혜경 씨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국감에서도 뭐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강희경 씨는 국감에서도 증언을 했고 명태균 씨는 계속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내가 허풍이다. 다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야기는 다 빠져나갔는데 네. 이제 강희경 씨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분이 나타난 거잖아요. 김태열 소장. 네. 또 이분이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과는 오촌 당숙 관계다. 그래요? 그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일정 정도 희생할 것을 알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거를 뭐 참을 수는 없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거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접 들었다는 거죠. 김영선이라 했는데. 네. 예.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 부분 대통령 목소리로 들었고 대통령 TV에서 나오는 목소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목소리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상민 씨 목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내 뭐 누가 뭐 성대모사 한 아닐 거 거를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공천하기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솔직히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공천하기 전에 공천 뭐 어떤 사람인 거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막간 우리 신유진 변호사도 대통령 목소리 흉내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다 한동훈 대표하고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대모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툭툭 할 때 그것도 시켜볼게요. 예, 다시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강혜경 씨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명태균 씨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실마리가 풀어져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환하는 거 아니냐 소환 얘기는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진작에 소환해서 진작에 수사를 했었어야 했어야죠. 되는데, 일반적인 원래 경우였으면 같으면. 이게 네. 만약에 야당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네.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사실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성행길 대표 같은 경우 예. 외국에 있었는데 막 네. 즉각 불러서 뭐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예, 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련 고도에 대해서 뉴스토마토도 제가 알고 있기로 뭐 네. 저기 소송이 들어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변 인물과 주변 인물 또는 보도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이 들어오긴 하지만 네. 정작 명태균 씨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더 이상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찰이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렇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명분이 없어질 테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겁을 저기 줘요. 탄핵 얘기도 하고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대통령 관련해서 중요한 거 2개 있는데 이거네 그냥 뭐 구속되면 다 줘본다. 정치인하고 다 만나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불안하지? 예,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수 이게 정말 사실이면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윤석열 특히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아무런 수사나 이러지 하지 않고 있으면 진짜잖아요. 다 인정하는 거. 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점점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때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지금 상황상 명태균 씨는 보면. 지금 심지어 예. 검찰보다는 특검이 낫다. 본인이 그래요? 네, 특검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를 건드리면 아예 다 폭로한다. 네. 다 폭로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자신만만한 모습, 자신의 휴대폰이 변호사다라고 할 정도로 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겁난 모습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겁난 목소리로 특감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한동훈 대표 때문에 특검. 네, 특검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나 한 방에 치아 불지 뭐. 네. 네, 다 끝내 한 방에 치아 불지 뭐. 그게 안 났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겁이 매우 겁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이제 마치는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뉴스 인사 프라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라흐마니노프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공연이죠. 자세한 내용 커뮤니티 채팅창 공지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또 박수현 의원과 대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종대 전 의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본격적인 얘기 전에 뉴스토마 단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관련해서 이 중요한 거는 오늘 보도는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그때 기억할 겁니다. 막 격노를 하면서 또 정부 대책까지 나왔던 그 상황을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금방 좀 전에 봤는데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다. 예. 네, 모든 사람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얼마나 그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까? 네. 대통령하고 친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네. 예. 이게 지금 뭔가 싶습니다. 진짜 뭡니까 이게? 자, 이게 사실 지금 보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업 자리에 있던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명태균 씨를 보고 이 뭔지 이 사람 이렇게 보고도 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 얘기가 있었고 며칠 딱 지나서 대통령이 이 강경 대응 연결되면
사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런 데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직책도 자격이 없고. 안 돼, 자격이. 아니 그럼 제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돼요? 참네. 그런데 이제 저거 네. 보면 이제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행적과 네.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명태균 씨는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김건희 여사께서 마포대교 시찰하는 거 동일한 이유예요. 자신은 자신은 대통령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가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그럼 기도나 하면 되잖아요. 기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하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었어요. 한명회라고. 한명회는 직책이라도 있죠. 한명회는 원래 직책이 엄청 높게 됐잖아요. 나중에 됐고요. 그러면 바꿔 하든지. 거사 당시에는 포위백두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벼슬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다가 한명회가 영의정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안 됐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한명회는 그걸 하다가 직책을 받으면 하는 건 좀 뭐라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명태균 같은 사람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거를 일종의 허락을 했고 그래서 회사 뭐 차를 타고 다 같이 시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오케이 하고 미리 다 먼저 가서 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네.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의 잘못도 있지만 이건 대통령실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명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 제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그들은 파업 현장에서 시찰을 보고받고 이러면 니 뭔데 가라 이럴 건데 뒷배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보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관계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종합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도리도리를 자기가 고쳤다든지 뭐 그런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알겠냐라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가 상당히 유능하고 천하를 선안해서 움직이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어떤 근거를 뒷받침을 대통령실이나 그 뒤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따져보면 명태균 씨도 문제지만 그거를 하게 해준 대통령실이나 그 뒷배가 더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어떤 이 정치 그리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도 수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그 형식 자체도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황종호 행정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가족과 같고 휴대전화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면 되고 막 이런 정황이 오늘 또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흔히 있는 일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저 사람들 왜 자꾸 들키는 거예요? 근데 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저 얘기에 좋고 나쁘고 땡땡 누나 꽂아주면 안 돼요? 사실은 흔히 있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요직에 걸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자꾸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는 이유는 저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마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나 이념이나 무슨 목적의식, 사명감으로 모여지지 않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긋나면 계속 폭로하고 터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건은 뭐 스마트폰이 가져온 새로운 풍속일 수도 있지만 저 대통령실과 대통령 주변에 일어난 인사들의 저런 계속되는 카톡 내지 여러 가지 문건의 폭로는 저분들이 특별한 사명감 없이 이해관계로만 뭉쳐있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는 순간 계속 터뜨리고 있는 현상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한 위협으로 작동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스님 보시기에는 좀 더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해관계니까요. 그렇죠. 이해관계니까 틀어질 때마다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녹음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다 캡처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공개해버리는 거잖아요. 특별한 자신이 특별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출세욕, 권력욕에 의해서 대통령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지니까. 계속 어떤 문건이나 카톡을 공개하면서 협박하는 양상이 아마 네. 계속 재발될 거라고. 그것과 함께 네. 스님께서 흔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뭐 있었겠죠. 이번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간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안 드러나죠. 예. 드러난 적도 없고요. 예, 별로. 예, 드러나진 행정관이 뭔데요? 그냥 아주 낮은 직책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게 그 무작위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제가 그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네. 그 부류에 비슷한 사람들이 그 권력 옆에서 뭔가를 얻어먹고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 정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수준이 정말 저 밑바닥인 인간들. 아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익에서 틀어지니까 다 이제 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게 그 대통령실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라 그러면 자기가 안 됐더라도 이런 걸 쉽게 떠벌리진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원래 같으면요. 그렇잖아요, 보통. 예, 근데 예. 정말 이 천박한 사람들의 집단,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짓이 이제야 드러나는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좀 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개신교 집회 주말에 있었는데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시민들은 조금 불편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뭐 일단은 죄송하고요. 아, 죄송하시다고요? 예, 목사로서 목사님 참, 하신 건 아닌데요. 뭐. 예,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네. 동성애로 망하게 생겼습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네. 다른 목사들이, 저 보수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볼 때는 정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고 동성애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할 만큼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동성애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네,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의뜻 있는, 정말 의식 있는 몇 명의 크리스찬들, 그 단체들 외에는 대형교회는 이렇게 나서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면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는 망하고 있고 외교도 폭망이고 지금 모든 문제, 사회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정권이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짓을 한다? 자기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이 있다. 새 과시를 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많이 모이긴 했지만요. 예. 그런 대공세에 비해서는 적게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것 같진 않다. 많이 모였지만 난 생각보다는 그만진 않다. 왜냐하면 네. 저 시골의 꼴짝에 있는 목사들한테도 네. 그 교회에서 가야 된다 하고 그냥 온갖 별의별 목사들도 다 그 집회를 홍보하면서 참석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적게 모인 거다. 기독교가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쇠퇴기로 접어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요거 다른 얘기도, 불교는 이런 집회는 별로 없던 거. 잘 안 나올 겁니다. 불교 스님들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정치 성향의 집회를 가졌던 것은 지난번 대선 때 예. 이재명 대표 출마하셨을 때 그 조계종에서 모여가지고 민주당 기타 집회한 게 유일하지 않았나요? 예,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안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됐고 전사자도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스님이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중한 눈으로 저거 보고 있는데 네. 기사의 출처가 다 무슨 우크라이나 이상해요. NGO 이상해요. 블루 앤 옐로우인가? 뭐 이런, 왜 NGO가 북한군 전사 소식을 전하는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아니고 다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공기가 걸려 있다는데 뭐 가짜로 판명된 인공기가 근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네. 기사라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되고 그 사실 확인을 토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실 확인을 하는 쪽,
게 없이 다 주장을 인용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보도에 정부는 자꾸 호응을 해가지고 뭐 연락단을 파견한다든지 군사 지원해야 되는지 살상 무기까지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병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파병은 어차피 국회 동의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금 제대로 이런 외교적 어떤 잘할까요? 보면 한미일 요것만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런 복잡한 외교 방식, 러시아도 걸려 있고 유럽, 뭐 우크라이나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신원식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고 지금 안보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했던 그 대화가 공개돼 버렸잖아요. 한기호 의원하고 얘기했죠. 저 사건 끌어들여서 여기 북한하고 뭔가 마찰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 윤석열의 남은 카드. 북한과 마찰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그거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 이후에 윤석열은 무슨 마음일까? 아시다시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서도 어떤 그 공감의 말보다는 뭐 여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러면서 예전에 공감할 수 없는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그 위험성 혹은 이거를 알고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마 젤렌스키 같은 사람일 거예요. 임기가 끝나도 계속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지금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왜 그래야 뭐 자기가 이제 처벌도 안 받고 그 감방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무덤을 찾아간다. 이 세르비아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슬프네요. 너무나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거 조장하자고 하는 짓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한반도나 우리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저 멀리 우크라이나입니다. 너무 멀어도 멀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관계성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동맹도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금년도 3월 이후에 정부가 계속 북한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말씀 계속 하셨고요. 그런데 8.15 이후에 조금 더 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지금에 와서 복귀해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주 화요일인데 항상 다 됐어요. 그 첫째 주 화요일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북미 관계라든지 세계 정세가 동요하고 그렇다면은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미국 대선에서는 얘기하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국제 정세와 관련된 요동치는 판이 있을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 10월 15일에서 11월 5일까지 그 시점을 놓고 이 대북 카드를 놓고 누군가가 저는 설계했다고 봐요. 이걸 설계한 것이다. 전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면을 더 키우겠다는 이게 아주 매우 일관돼 있어요. 무인기를 보내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일이거든요. 3일, 9일, 10일이에요. 무인기를 보내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선이 있는 그 한 달간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기간에 이 남북 정세를 놓고 누군가가 고도의 시나리오를 썼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11월 5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대선 결과가 납니다. 누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박빙이라고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제일 걱정스러운 트럼프는 김정은하고도 이미 봤던 적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그만두게 강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 들었다가는 어떤 일이 될지도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뭐 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결국은 뭐 러시아한테도 뒤통수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자, 북한이 잘못 선택을 했고 북한이 망해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망해야 됩니까?
북한이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해야 되고 이게 무슨 놈의 논리입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가가지고 맞대응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결국은 계속 이야기했던 그들의 어떤 목적, 뭐 마찰 일으키고 대립 일으켜서 뭐 정말 국제전야라도 일으키고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예, 그 맥락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지금 해명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나토의 탄약관리관은 사실 군대죠, 군인이죠. 한 명이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파병에 가까운데 보냈냐고 했다가 아니다고 했다가 해명도 계속 바꾸고 이런 부분 계속 우리 스님께서는 이게 거대한 뭔가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거대한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맥락하고도 좀 비슷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뭐 좋고 나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야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긴장감이 높아지면 예. 국내 이슈를 돌릴 수도 있고요. 예, 아마 예. 거의 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탄약관리관 문제를 처음에는 너무 센가 해가지고 살짝 네. 부인했다가 예. 근데 대통령실이 인정하게 되는 탄약관리관을 보냈다는 게 결국 무기를 어떻게 이건 탄약관리관 말 그대로 포탄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무기 주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푸틴이 지난번에 네. 6월인가에 평양에 가서 북러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그것이 지금 엊그저께 러시아 하원 통과하고 이제 11월 7일 날인가 상원 통과할 것 같은데요. 그 조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성립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국방장관과 이야기하는 이 양대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북한의 파병설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게 참 앞으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외교 상황에서 무기 지원을 만약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라니까요. 자기의 어떤 나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을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내몰고 네. 국민들의 어떤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같아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너무나 한탄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냥 차라리 빨리 트럼프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도 안 날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 만나겠다고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트럼프가 되면 뭐 러시아 전쟁 미국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라도 살고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은 좀 망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가 살아야지 일단. 아니 뭐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뭔가 국면이 또 완전 바뀝니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3번 정도 언급했어요.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살짝 말을 바꿔서 당선인 신분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로 요새 말을 바꾸었는데요. 뭐 결국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종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우크라이나 카드를 만지는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긴장 국면이 더 고도화돼야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좀 놀라운 게 왜 확인은 제대로 안 되고 보도만 엄청 돼요. 그 보도가 하는 쪽은 어디를 보면 다 우크라이나 쪽이에요. 우크라이나를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예. 러시아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토도 아직 정확치 않는데 우크라이나 NGO나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원래 군사 작전에서 전쟁하는 쪽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조약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이 주관하는 조약은 러시아 하원을 통과했고요. 11월 7일 날 상원을 통과할 예정이고 아직 남았네요, 시간이. 통과한 다음에 양쪽 국가정상이나 장관이 이 비준서를 교환해야지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전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대규모 파병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최선희 외상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서를 우리나라가 아마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젤렌스키는 지금 이제 네. 유럽에도 이제 그 돈만 주지 말고 사람 좀 보내라 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든 이제 고양이 발이라도 얹어가지고 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뭐 조작 아닌 조작이라면 네. 거기에 우리는 또 놀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 건데. 이러면 이럴수록 어쩌면 정부나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중심을 빡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중심보다는 뭔가 휩쓸려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반대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북을 괴멸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군사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이 찬스인 거죠.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죠.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네, 지금 고도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북과 어떻게 대치 국면을 일으켜서 우세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다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각을 안 그래야 합니까? 북진 통일해서 통일의 과업을 이룰 거 아니에요. 통일요? 네. 통일을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긴 원해요, 정말로. 네. 지금이야말로 북과 군사적인 대결을 통해서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네. 있고 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정치 현안을 뭐 김건희 문제라든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다 일거에 돌릴 수 있네요. 그렇지, 전쟁 그렇지 나거나 않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두 분은 전쟁 나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전쟁 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어요. 아니 있죠. 있어요. 아니 지금 지가 나가 싸우라 그래요. 제가 이것도 제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네.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금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푸틴과 김정은의 저 조약이 의미하는 바는 네. 저 조약이 11월 7일 날 만약에 러시아 상원 통과하면 러시아 군대 관할 지역이 38선까지 오는 거예요. 휴전소 그렇죠. 이북 그렇죠. 지역까지. 네. 예, 오늘 러시아는 가깝고 미국은 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북한이 낮은 선봉지구에 항구를 개방하면 러시아 해군이 동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아니 그만큼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 전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리전 양태를 띄고 위험할지 모르면 여기서 기세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위험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감각이 없다고 해야 될까? 네. 하도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그 분단 이후에 뭐 오래되니까.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때다. 매우 위험한 예.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응원한다. 이 말 댓글에서 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네, 예. 아유 뭐 진짜입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예.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